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토요일인 오는 5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협상 개최에 합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실무 협상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전세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 지역은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 모두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태풍 미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장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밤 12시에는 전남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진과 기획사가 함께 투표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외박을 나온 20대 육군 상병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지난 3개월간 대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본 상품 수입액은 더 큰 폭인 8.4% 줄어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8시 뉴스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5일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에 합의한 뒤 약 석 달 만에 그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어디서 할지 실무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3줄짜리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실무협상 개최 일정을 알렸습니다. 최 제1부상은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실무회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예비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북한이 실무회담으로 나올 것인가. 날짜는 못 박았지만 북미 협상팀이 어디서 마주 앉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훈령을 받기 유리한 판문점이나 북한 대사관이 있는 유럽의 스웨덴, 스위스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북미 실무협상은 하노이 결렬 이후 7개월, 트럼프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그간 물밑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대북 제재 등 서로의 카드를 얼마나 조율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셈법 변화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저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실무협상 재개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다음은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특수부를 전국에 3곳만 남기고 모두 없애고 또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을 모두 복귀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영우 기자가 검찰 개혁안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이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등의 보도에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방안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추진 과제로 3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개 검찰청 중 7곳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특수수사에 투입되는 검찰 인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부터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추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예외적 사건 때문에 특수부 수요가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국정원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번 조치는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과는 별개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검찰이 내놓은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여권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 철저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여권 반응은 윤나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검찰청이 밝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짧은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국민이 신뢰하고 검찰개혁도 실행되는 것이라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 장관은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 특위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특수부 축소는 물론 인권보호와 감찰권 강화, 수사관행 개선 등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에도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서 보수 야권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조국 법무장관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조국 장관을 조국 씨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예 발언대로 부르지 않고 앉은 채 발언을 듣게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연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네, 황명재 의원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건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맹공을 퍼부으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말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때 집에 여성 2명만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했던 이낙연 총리 발언도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고 제가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님께서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있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한국당은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주체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폐 수사 끝에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경질 요구는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한국당은 내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벼르면서 올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조국 퇴진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소환하기로 했었는데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커지자 그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1층 출입문을 통해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겁니다.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경우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공개 소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닌 데다 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충격을 받아 119를 부르려고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다 불상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방침을 바꾼 데는 지난달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정치권과 조 장관 지지층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한 만큼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모레 끝나는 만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런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 대표인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며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은 자진 출석이 아니라 검찰을 압박하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법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피고발인 신분인 황 대표는 저녁 7시까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의 소환 부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원내대표인 자신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소속 의원들의 동요를 막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제 수사와 기소가 임박하자 정치적 퍼포먼스로 또다시 법을 희화화하고 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최근 서면 조사한 검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동영상 증거 등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이 사진들부터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그 태풍 타파에 부서졌던 시설물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손보고 있고요. 또 마치 승용차처럼 작은 배들이 주차장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하고 있는 오늘 남부지방 사진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미탁은 그 이동 속도가 더 빨라져서 내일 밤 12시쯤 전남 해안 쪽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동해안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강한 태풍에서 중급 태풍으로 힘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속 115k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도 전에 앞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오늘 전남 신안에 130mm의 호우를 뿌렸습니다. 중국 해안을 거쳐 돌아오지 않고 바로 제주도 서쪽으로 북상해 진로가 단축되면서 태풍의 한반도 상륙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하여 약간 동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동하는 거리가 다소 짧아지고 있고, 태풍 미탁은 내일 저녁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자정쯤에는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천절 아침 7시쯤 대구를 지나 오전 10시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중심이 내륙을 지나기 때문에 해상을 통과한 17호 태풍 타파보다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포항에 300mm의 비를 내린 17호 태풍 타파 때보다 많은 비가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천절까지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는 최대 300mm, 수도권과 영서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속 160km의 돌풍이 불겠고, 해상에는 9m가 넘는 파도가 일겠습니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 쪽에 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좀 더 규제하고, 최근 집값을 들썩이게 한 이유로 꼽힌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오늘 정부 발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40평대 아파트를 산 41살 A씨. 집값으로 36억 원을 내면서 자기 돈은 3억 2,700만 원 뿐이고 전세보증금 7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 정도를 빌려서 냈습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인데 정부는 최근 거래 중 1,200여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한 극단적인 갭 투자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이끈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기 수요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많이 되는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경우가 급증하자 규제에 나선 겁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정부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까지 꾸려 불법 또는 이상거래 단속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오늘 정부 대책은 대출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또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건데, 정부 정책이 후퇴한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한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분양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소급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단지들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61개, 6만 8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주, 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엔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축소가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또 오를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시행을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니까.
최근 집값이 꿈틀댄 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적잖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로선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이지만 끝없이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는커녕 우회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자, 0%로 발표됐었던 지난 8월도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거여서 사실상 2달 연속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통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떤 건지 박민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 물가를 0.76%포인트, 석유류 가격과 건강보험 확대 같은 복지 정책도 각각 0.26%포인트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사상 처음 경험하는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조사 대상 품목의 60%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물가 하락 품목이 20에서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디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면 소비가 미뤄지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도 줄어 고용 감소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빠지는데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고 이에 따라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고 자산 가격 하락 등을 동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로선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연쇄 살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했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당초 10건 가운데 모방 범죄로 확인된 8차 한 건을 제외한 9건 모두 또 다른 5건의 범죄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해 14건을 자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자백한 범죄 숫자는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조만간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한 건 화성 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지 13일 만입니다. 화성 사건 이의 범행은 화성 사건 전후 화성 일대에서 또 충북 청주로 이사한 뒤 처제를 살해하기 전까지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 씨가 수감돼 있는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에는 경기 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파일러 6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냈던 프로파일러도 포함됐고 이들이 이 씨와 자주 만나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를 뜻하는 이른바 레포를 형성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자백했더라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자백한 부분이 처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한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에서 강압적인 군기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있었던 일 아닌가 싶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거수경례와 신고식을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야 하는 식의 악습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 거침없이 간다. 강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잘린 페트병을 입에 문 학생. 누군가가 그 위로 막걸리를 들이붓습니다. 돌아가며 받아 마시다 구역질까지 하는데도 가혹행위는 계속됩니다.
다음. 회로 막아. 딱 막아. 그렇지. 회로 막아라니까. 지난 4월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람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받아 마신 측은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 이외에도 암기 강요에 얼차려, 단체 오리걸음은 기본이고 거수 경례와 함께 졸업 연도와 출신 학교, 이름을 외치면서 군대 전입신고 형태의 신고식도 합니다.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중앙 통로입니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1학년 학생들은 절대 이 통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길을 돌아서 쪽문을 이용해야만 체육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은 단아가로 끝내는 이른바 군대식 말투를 써야 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속에서도 강요와 폭언은 넘쳐납니다. 다른 학과에서도 알 만큼 공공연하게 벌어졌지만 처음에는 그냥 물도 아빠 선생님, 엄마 선생님. 대학 측은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올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고 대안이라며 내놓은 규정 역시 자율과 권고라는 말뿐이어서 악습을 끊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대학 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학내 군기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다른 학과에도 그런 악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술대도 있고 체교도 있고 은행중에 계속 있었던 건데 터질 게 지금 터졌다고 생각해요. 전국 41개 국립대 가운데 학내 문화 개선을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주말 새벽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외박 나왔던 현역 군인이었는데 여성을 때린 건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경기 고양시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CCTV를 토대로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근처 부대에서 외박 나왔던 21살 병사 A씨를 오늘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말은 다릅니다. 당시 가해 남성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못했고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일단 술 냄새도 맡지 못했고요. 또 폭행 직후 계단으로 달아나려다 여의치 않자 급히 엘리베이터 문 앞에 숨는 CCTV 장면도 취한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2, 3일 잠을 못 자고 계속 구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경찰로부터 상해와 주거 침입 혐의로 A씨 신병을 넘겨받은 군 수사기관은 성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연포부두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죠. 석유 제품이 잔뜩 실려 있어 위험천만했는데 해경과 소방관들이 승선원 46명 모두를 구조해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네, 뛰어내리세요! 거센 불길에 놀라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을 해경이 헤엄쳐 구조합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화포를 쏘고 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도 구석구석 확인합니다. 신고받고 온 해경 구명전 여러 대가 시소하게 다 구조했고요. 빠른 대응을 통해서 전선이 구현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다른 배와 결박한 밧줄을 끊는 작업에도 해경이 투입됐습니다. 자선을 분리해야 냉각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로프 10개를 절단합니다. 한 구조대원은 불이 번지는 선박에서 가장 마지막에 탈출했습니다. 세월호 때 제가 또 못 들어갔던 그때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앞뒤 안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소방관들도 강한 열기와 유독 연기를 뚫고 진입조차 힘든 상황에서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선박에 실려있던 석유화학 제품은 무려 27,000톤. 폭발을 동반한 화재였지만 발빠른 대처 덕에 승선원 46명은 전원 구조됐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투표 조작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온 CJ ENM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순위가 뒤바뀐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오늘 몇몇 소속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101에 참가했던 일부 참가자들의 소속사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CJ ENM의 엠넷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참가자의 순위가 뒤바뀐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참가자의 소속사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이들이 순위 조작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디션 참가자 가운데 누가 순위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울림, MBK,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소속사가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앞으로 소속사의 일부 멤버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를 했고 그냥 저희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어요. 프로그램 투표 조작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엠넷은 순위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별도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절반 가까이 치웠다는 발표도 했는데 취재해보니 이 쓰레기들이 장소만 바꾸어 다른 곳에 방치된 게 확인됩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6,000톤이 지붕을 덮을 만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안전 펜스도 무게를 못 견디고 휘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긴 업체 중 하나. 그런데 처리 작업은 하지 않고 처리 용량의 5배 넘는 쓰레기를 받아와 흉물스럽게 방치해놨습니다. 허가된 양을 훨씬 초과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관리가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불법을 해놓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이 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정상 처리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가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 톤 가운데 55만 톤 처리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일부가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고 장소만 맡긴 채 돌려막기 되고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가 아니라 위탁업체에 폐기물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한 겁니다. 올해 안에 120만 톤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충북, 충주의 또 다른 쓰레기 처리 업체. 아무리 작업해도 정부가 제시한 처리 용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소각 용량도 제 용량만 떼라고 그러지 허가 용량을 조금만 넘어도 단속하고 그러는데 겁나서 하겠습니까? 현장 점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적에 급급하다 보니 또 다른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졸속 처리로는 급증하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선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넉 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은 오늘을 애도의 날로 규정하고 거센 반중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취난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와 경찰이 근거리에서 충돌했습니다. 서로 엉켜 싸움이 벌어졌다. 급기야 경찰이 시위대 청년을 향해 권총을 발사합니다.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시위대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경찰이 실탄 경고 사격을 한 적은 있었지만 시위대를 향해 직접 총을 발사하고 시위대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진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홍콩 시위대는 애도의 날이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홍콩 경찰이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홍콩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는 5대 요구 수용과 독재 정치를 끝내라는 구호를 외쳤고 극심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불태웠고 친중 성향의 기업 점포와 친중파 의원의 사무실까지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 진압에 나섰고 5발의 실탄 경고 사격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에서 첫 총격 피해자가 나오면서 홍콩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유명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학교 징계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과외비는 주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은 수업을 돈 내고 듣게 하는 시기였다는데 대학원생들에겐 지도교수의 이런 갑질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지도 교수를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잦은 폭언에다 중학생 아들에게 토플을 가르치라며 개인 과외를 요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넉 달간 가르쳤지만 수업료는 0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교수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너가 우리 자녀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논문 지도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 저는 그냥 네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 5명에게 미국 유학 중인 자신의 딸로부터 유료로 영어 발음 수업을 듣게 했는데 학생들은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누구누구 씨는 발음이 큰일이야. 발음 교정이 필요해. 그러면서 딸이 발음을 지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당 교수는 딸의 유료 강의는 학생들이 먼저 요청했고 아들 과외비도 학생이 받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해당 교수가 윤리 기본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학생들의 마음고생은 이어집니다. 해당 교수의 반발로 열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 징계 서류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서류 심사로만 징계 취소를 결정하는 등 학생들 신고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학생 탓도 있다. 아니 이렇게 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럼 지금이라도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학생들 말을 들어줬어야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무색하게 만들고 대학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바로잡는 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나. 사립대학에서 교수들 갑질로 징계가 이뤄진 건 최근 2년간 6건입니다. 갑질이 적어서가 아니라 고발도 어렵고 당국과 대학의 관리 감독도 부실해서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유난히 한국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엔 문제 있는 노트북을 국제적으로 리콜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던 게 드러났습니다. 안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 노트북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6월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이 발표된 노트북 맥북 프로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판매된 모델이 문제인데 미국과 EU 등 외국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반입을 금지했고 우리 국토부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석 달 넘게 지난 지금 리콜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SBS 취재 결과 국내에 판매된 13,778대 가운데 리콜된 건 불과 2,000여 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 보니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겁니다. 산업부는 애플의 리콜 상황을 한번 반려한 이후 추가 보고가 없었다고만 설명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네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사항이죠. 해외에서 리콜 조치가 나와 국내에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사례는 올해 모두 16건인데 이 중 절반은 산업부의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콜 실적이 아예 0건인 제품도 있습니다.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아주 정기적으로 되지 못해서 그 이행 자체의 확인 여부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콜을 제대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소송을 해도 몇 년씩 가고 피해 배상액도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자발적 리콜에 대한 허술한 감독과 솜방망이 제재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SBS 안사연입니다. 네, 외국 금리에 연계된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본 사람이 늘면서 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은행들이 투자자의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건 물론이고 내부 심의 기록까지 조작해가면서 그 상품을 팔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성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기 상품 판매한 은행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61살 김모 씨는 외국 금리에 연동된 파생 상품 펀드 DLF에 4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절반을 날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없다. 이자가 더 많으니까 이게 좋지 않느냐. 9월 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 원으로 예상 손실액은 3,513억 원에 이릅니다. 손실률이 52.3%로 투자액 절반 이상을 날린 겁니다.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가 48.4%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상품 설계와 판매를 주도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투자자 자필 서명을 직원이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 비율은 전체 2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고위험 상품을 출시할 때 열게 돼 있는 은행 내부위원회는 100건 중 1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나마 열린 위원회에선 심사 거부한 위원의 의견을 찬성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의 합계는 4.93%로 투자자가 얻는 약정 수익률 2.2%보다 2.4배 높았습니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네, 앞서 물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엔 수출입니다.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다가 우리의 주력 품목이죠. 반도체와 석유, 화학 제품의 가격이 내려간 게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7월과 8월, 9월 이 석 달 동안 일본으로 가는 수출은 4.1%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8.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일본이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일왕 즉위식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일본에선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진 것도 느껴집니다.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의 수출을 갑자기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일본. 수출허가는 지금까지 단 5건만 냈고 그나마도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은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지정했다지만 각종 서류 보완 요구가 잇따르며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실정입니다. 접수가 다 이제 통과가 되면 심사를 시작해서 이제 90일까지 최대 걸린다는 건데 언제 접수가 완료돼서 이제 심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수출 규제 석 달이 지난 오늘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 조치.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와 불만도 커지는 가운데 일본 내의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아베 정권의 핵심 인사인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WTO 제소에 따른 첫 절차, 한일 양자 협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가적 중대사를 앞둔 일본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처음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철통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첫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리온 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최초의 육군 1호기가 되었습니다. 국군 주요 전력에 대한 사열,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에 이어 태극 문양 선명한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국민들께 처음 공개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A 석대는 공중 사열에도 참가했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F-35A에 대해 북한은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안보 기조, 힘을 통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철동 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를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기념식 영공수호 비행에서 F-15K 전투기가 독도에 출격한 것을 두고 일본이 항의한 데 대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